안녕, 수정입니다. 드디어 선거 파트의 마지막까지 잘 왔는데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가장 과감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직접적인 행동이다. 이 문장도 전강에 이어서 아껴뒀던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풀이에 나설 차례인데 문제를 풀면서도 더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게 수능으로 따지면 선거 자료 분석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주제 혹은 얼마만큼 부담스러운 주제냐면 정치와 법을 수능으로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1순위로 선거 문제가 나오면 나는 복잡하기도 하고 계산 문제도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인데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맞춰라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혹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상당히 부담스럽구나. 왜냐하면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 개념과 문제풀이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적용을 못하면 틀리거나 혹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나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요. 그냥 푸는 거예요. 풀어보면 막상 풀어보니까 괜찮은데 마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풀이가 중요해질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를 마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에 확신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선거 파트 복습,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건 전강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 비례대표제 심화하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선거 파트를 복습하고 그리고 선거 문제풀이를 할 텐데 자 우선 여러분 교재 몇 쪽이냐? 일단은 74페이지의 대표결정 방식 다수대표제 다 끝났고 밑에 비례대표제 드디어 읽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선생님이 전강에 판서했던 비례대표제 밑에 1번, 2번, 3번 기억납니까? 1번, 2번, 3번.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지역구 의석수에 따른 비례대표제. 2번에 지역구 득표율. 3번에는 정당 득표율인데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이게 지금 현행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74페이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또 문장의 형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자료탐구 3번, 4번은 전강에 크게 다루진 않았고요. 이번 강에 자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76쪽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시켜보죠.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에서 한 명을 뽑죠. 5년마다 뽑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됩니다. 단순 다수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는 뜻이고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데 지역구 의원 후보에 기표합니다. 혹은 인물에 기표한다 이런 말을 써요. 소선거구제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죠. 단순 다수 대표제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데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되는 거지 과반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요걸 저번 강에 엄청 이걸 이해시키려고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최적을 찍었는데 락당을 지지하네 마네 이런 얘기 하면서 최적을 찍었는데 댄스당을 찍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1인 2표제니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서 정당에 대한 선택권을 별도로 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제 읽힐 겁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은 없고요. 정당의 이름만 들어가 있다. 해서 방식 보시면 지역구 후보의 한 표,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하니까 1인 2표제.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이것조차 지금 방식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의석 배분하는 방식을 다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에 가서 한 사람당 2표를 행사하는 거구나. 2표를 행사하는 거구나의 그 제도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구나 라고
적힌 거를 읽어 나가는 정도. 효과 보세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 지지하는 정당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표가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표가 되는 1인 1표제에 비해서 평등선거 원칙과 직접선거 원칙이 더욱더 강화된 제도다. 뭐가? 1인 2표제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1인 1표제에 비해서 1인 2표제가 이렇게 해서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이 더욱더 강화된 제도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야, 이 지방선거, 요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린 이미 2단원 끝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이 지방자치제도를 정리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읽히지 않을까. 근데 구체적인 모습들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합니다. 자, 우선 지방선거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4년마다, 지방선거도 4년마다인데 한 선거에서 다 뽑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뽑는다는 느낌? 예를 들어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 뒤로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그 뒤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또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런 식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읽힐 거예요. 광역이 있고요, 기초가 있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 여러분 주소를 적을 때 가장 앞에 나오는 게 광역. 그래서 서울특별시 무슨 구, 그러면 앞에 건 광역, 뒤에 거 기초. 경기도, 고양시, 그러면 경기도는 광역, 고양시는 기초. 이렇게 하자고 했죠. 단체장이니까 집행기관입니다. 뭘 생각해달라고 했냐면 그냥 대통령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집행기관의 대표 대통령이듯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요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청장,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도의 고양시장, 경기도의 양평군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죠. 단순다수 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명만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연임이 가능하긴 한데 무제한은 아니고요, 3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대통령은 단임제잖아요. 연임이나 중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어쨌거나 연임에 제한이 있다, 대통령은. 그걸 기억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이 가능하긴 한데 3회로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의결기관이라고 했죠. 이렇게 위에는 집행기관이고요.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어요. 지역구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선출한다. 이건 뭘 기억하면 되느냐, 국회의원 뽑을 때 몇 장 준다고요? 2장. 그래서 후보자의 한 표, 그 다음 정당의 한 표. 이게 고스란히 광역의회 의원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대표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 대표제로서 후보 혹은 인물에 기표를 하고 한 명씩 선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니까. 비례대표는 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그럼 잘 보세요. 벌써 몇 장이냐면 광역자치단체장 1장, 기초자치단체장 1장, 광역의회 의원 구성할 때 지역구 대표 1장, 비례대표 1장, 벌써 4장.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장. 이것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오히려 그게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이쪽에 있는 1인 7표제거든요. 결국 1인 7표제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 2장을 주듯 서울특별시 의원 뽑을 때 2장, 뭐 혹은 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뽑을 때 2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기초의회 구성을 볼게요. 여기서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이거예요. 여기도 지역구 의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데, 여기도 뽑히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데 여기도 후보에 기표하고 여기도 정당에 기표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만들어 볼게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지역구별로 다르긴 한데요. 2명 내지는 4명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4명 이렇게 2명 뽑는 데도 있고 4명까지 뽑는 데도 있는데 어쨌거나 1명보단 더 뽑죠. 이걸 중선거구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 유일한 중선거구제는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다. 여기도 왜 단순 다수대표제인지 알겠죠? 2명까지 뽑는다 그러면 1등 당선, 2등 당선인데 3등보다는 1등과 2등이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다수대표제라고 구분한다. 여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그럼 벌써 몇 장이냐? 방금 그 전에 봤던 화면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봤죠? 그 다음에 여기 1장, 또 여기 1장이니까 총 벌써 6장입니다. 그리고 나면 교육감도 교육에 관련된 집행기관으로서 여기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순다수대표제 왜? 교육감 1명을 뽑으니까 그럼 벌써 7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건 그 전에도 봤죠.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엔 이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분들은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까지 챙기시면 1인 7표제까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왜 1인 7표제가 된 거냐? 자기 주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산다 라고 한다면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경기도 교육감 벌써 3장. 그 다음 경기도 의회 구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1표, 그 다음 정당의 1표 벌써 5장. 고양시 의회 구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1표, 그리고 또 정당의 1표 총 7장. 그리고 집행기관, 의결기관 구분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자면 의결기관은 우리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혹은 고양시 의회 뭘 만들어요? 조례를 만든다고 배웠고요. 경기도 도지사, 고양시장 규칙 만든다 그랬죠. 이것까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까지 살려둔 뒤에, 자,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을 전강 끝에서 보여드리다가 최적의 법칙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넘어왔었는데, 최적의 법칙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주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드릴 겁니다. 그건 뒤에 문제풀이에서 좀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요 내용은 전 페이지 75쪽에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해설 부분, 분석된 부분을 좀 볼게요. 근데 분석된 부분 읽기 전에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나오죠. 기초의원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읽힐 거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2명까지 뽑아요. 요런 그 넓은 지역에서 2명까지 뽑는다고 치면 이게 중선거구제인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2등까지 뽑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투표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호가 있죠. 그리고 정당, 그 다음에 후보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땅 찍는데 2등까지 뽑는다고? 그러면 2명을 뽑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기호 1번, 기호 4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명까지 뽑는다고 해서 2명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 1명에게만 기표를 한 뒤에 그 표를 모아서 1등과 2등까지를 당선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했다. 그럼 이건 뭐라 한다고요? 반반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효가 됩니다. 무효. 여러분 이걸 사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사표라고 하는 건 1명을 찍었는데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탈락했다, 떨어졌을 때 사표라고 부르고, 이쪽은 무효표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혹시라도 이렇게 그 선거 포스터나 선거 현수막을 본 적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래요? 예를 들면 기호 1번인데 1가, 1나 이렇게 쓰여 있는 기호를 혹시라도 본 적 있나요?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앞에 있는 요 숫자로 된 기호는 정당에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요 1번이라는 이 숫자는 A당 소속이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칩시다. 이게 A당이라고 하면 선생님 근데 1가 1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요. 그 지역에서 뽑히는 인원수만큼 정당이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2등까지 당선될 수 있다고 하면 A당이 만약에 기호 1번을 받았다고 했을 때 후보를 2명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죠. 야, 우리 당은 말이야 후보를 2명을 내도 그 후보 2명이 1위, 2위로 당선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2명까지 후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정당은 하나의 숫자로 된 기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한 정당이 2명의 후보까지를 공천한다면 1번 정당의 가, 1번 정당의 나 이렇게 한글로 가, 나, 다 뭐 이런 식으로 후보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 때 1, 가, 1, 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중선거구제라고 풀어도 좋습니다. 왜? 소선거구제라면 한 명만 뽑잖아요. 한 명만 뽑으면 정당은 한 명까지만 공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1, 가, 1, 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후보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당의 식별 기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1가 1나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아 그러네. 중선거구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다. 이쪽의 내용은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부터 이때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한 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죠. 운영한 적이 있으며 일본도 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역주의가 유발되거나 파벌정치 유도 등의 단점이 지적되면서 정치개혁의 1순위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일본도 1994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밝히고 있는 글이구나. 끝. 다음은요.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 비례대표제, 우린 유권자 중심으로 봤어요.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선거에 갔을 때 1인 2표제니까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당을 찍고 온다. 이건 우리 입장이고 이번엔 정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정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A당이 비례대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막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당에서 예를 들어 7번 후보까지 당선이다. 그러면 8번부터는 탈락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당연히 윗순위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다만 A당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는요. 1번, 3번, 5번, 7번 이런 홀수 번호에는 반드시 여성 후보를 공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짝수에는요. 짝수는 여성이라도 되고 남성이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가 47명이니까요. 이렇게 홀수 번호에 여성들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하고 짝수 번호에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도록 하면 비례대표 47명 중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질 수가 없어요. 됐죠? 다시 한번. 비례대표 47명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을 수가 없거든요. 당선자로 따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홀수 1, 3, 5, 7 순위에는 모두 여성을 넣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중에 17%로 낮은 편이지만 이런 제도가 뭐라고요? 비례대표 각 정당의 후보 순서를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들을 반드시 공천할 것. 그렇게 되면 여성 의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47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밑에 분석 보시면 위 자료는 비례대표제가 여성 의원의 비중을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와 문화를 감안할 때 지역구 선거에서, 즉 1등만 뽑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의원의 당선 비중,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까지 역사에서 봤을 때 여성 의원들이 당선되는 경우보다 남성 의원들이 1등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 의원의 당선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비례대표에서 홀수 번호의 여성들을 반드시 후보로 공천할 것,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겠지만 이런 게 좀 더 유기적인 공부 방법이니까, 선생님 1357 이렇게 여성들을 꼭 공천하도록 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건 평등한 겁니까? 평등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누군가는 이걸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평등한 제도가 맞습니다. 평등한 제도가 맞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선생님 왜요? 이건 여성한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 평등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평등 개념을 모두가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뜻으로의 형식적 평등만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이거는 여성들한테 과도하게 유리한 거니까 이건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등 이념 중에 실질적 평등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치와 법 공부를 이미 이제 30강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주 예전에 배운 걸 다 잊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어디서 등장했던 거냐? 법의 이념 중에 정의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 정의라는 관념 중에서는 또 평균적 정의라는 것도 있지만 배분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등 개념으로 가져가면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개념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제도가 여성들한테 유리한 거고 남성들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좀 더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질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지방선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총 7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면 투표용지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1차 투표용지에 교육감 뽑고요. 서울특별시장 뽑습니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땡땡 구청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치구라고 하죠.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용지에 3장을 주는데 전부 다 누굴 뽑고 있어요? 집행기관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투표용지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와 있는 이 지역구 선거 됐죠? 네, 후보자가 나와 있는 지역구 선거, 그리고 구의회 의원에서 또 후보자 이름이 나와 있는 요 지역구 선거.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 즉 광역의회 구성을 위해서, 즉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정당 투표. 그 다음에 또 구의회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선택권은 지금 1장, 2장 이렇게 있죠. 광역의회, 기초의회. 그 다음 후보에게 뽑는 건 1장, 2장, 그리고 앞에 집행기관으로서 또 후보 직접 뽑는 3장이 더해지니까 총 7장이구나.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전에 지방자치제도에서 다 다뤘던 거니까. 그래서 전강의 완강 코드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정리하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막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정리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때요? 선생님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제 문제풀이가 남아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76페이지 밑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안 해주시나요? 이거는 선거 첫 시간에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시간에 해서 여기 선거구 법정주의, 뭐 게리맨더링 방지 이런 얘기도 했고 선거공영제도 다 다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문제풀이 나설 건데 79페이지부터 총 3페이지 걸쳐서 12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선거 파트 벌써 4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복습도 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 문제 1번은요. 이 내용의 적절한 제목을 5글자로 쓰시오. 국민주권의 실현, 정책의 영향력 행사 및 대표를 통제한다. 정권이나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 통제하기도 한다. 이 얘기도 했고요.
국민에게 정치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선거의 기능이죠. 뭐 여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선거의 기능 중에 우리 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 더 많이 했었으니까. 다음은 바로 2번인데요. 선거구제 A, B. 선거구제가 뭐라고요? 선거의 단위가 되는 지리적 범위를 가장 작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소선거구제고, 넓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인데, 여기 보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나요? 그럼 A가 소선거구제가 되죠. 여기는 중대선거구제가 됩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도 그렇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 아니요 예인데, 가에는 다수대표제를 적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랑 다수대표제가 결합하기도 하고 중선거구제랑 다수대표제가 결합하기도 하니까 1번 틀렸고, 상대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나요? 사표 발생 가능성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이거는 최적의 법칙을 여러분이 떠올리셔도 됩니다. 최적의 법칙 적어볼까요? 그냥 이 최적의 법칙은 흐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뒤베르제라는 학자가 있어요. 뒤베르제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 그게 뒤베르제의 법칙인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뭔가를 더 얹어가지고 그냥 최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뭐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선생님의 이름으로 바꾸셨군요. 과연 그럴까요? 숟가락을 하나 얹은 걸까요? 자, 우선 뒤베르제의 법칙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 명 뽑습니다. 소선거구제죠. 플러스 다수대표제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2명까지 뽑아요. 중선거구제 플러스 다수대표제.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10명까지를 뽑는데 대선거구제이면서 비례대표제. 뒤베르제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이걸 A라고 했고 얘를 B, 얘를 C라고 했죠. 뒤베르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성립시키고 이렇게 대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면 다당제가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최적의 법칙이라고 적으면 학교 선생님이 맞게 해주실 이유가 없죠. 혹시라도 뒤베르제의 법칙을 배운 친구들은 그대로 넣으셔야 돼요. 생각 안 난다고 해서 EBS에선 최적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다가 최적의 법칙이라고 적으면 그걸 학교 선생님께서 최적의 법칙이 뭐야? 그래서 EBS 강의 들여다보시고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너 정답 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숟가락 3개를 얹었어요. 3개를. 그러니까 최적의 법칙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선생님이 뒤베르제가 만약에 뒤베르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비난을 받아도 좋지만 뒤베르제가 한 이야기에 선생님이 숟가락 3개를 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최적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최적의 법칙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A보다는 B보다는 C가 다당제 형성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표가 줄어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쪽은 C보다는 B가 B보다는 A가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죠.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얘랑 닮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면 이쪽은 얘랑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 닮지 않을 가능성이 이쪽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A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쪽은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들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시험장에서의 직관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뭐냐? 얘가 소선거구제죠. 중대선거구제죠. 어디가 사표가 더 많다고요? A가. 그 다음 어디가 다당제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그건 B가. 그러니까
A와 달리 B에서는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다.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3번은 맞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지. A와 달리 B에서는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A, 소선거구제로는 다당제가 형성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3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선거구제라도 상황에 따라선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 면에서는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중대선거구제가 더 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달리 B에서는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A는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네 번째, A는 B에 비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후보자 선거 비용은 B에서 더 많이 발생하죠. B는 A에 비해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게 바로 어디 적혀 있냐면 여기 적혀 있죠.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다당제는 여기선 형성이 안 되고 얘만 형성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다당제 형성 가능성이 이렇게 바뀔 때 더 커진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렇죠. 최적의 법칙을 정리해 달라. 아니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선생님? 그냥 전체를 쓰셔도 되고요. 혹은 A보다는 B보다는 C가 얘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정치학자와 대학 신입생의 정치적 판단력이 동일할 수 없어. 따라서 그들에게 동일한 한 표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정치학자에게는 뭐 2표, 대학 신입생에게는 1표,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정치학자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대학 신입생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보통선거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글쎄 나는 동의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가배견에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가배견에는 그렇죠. 만약에 정치학자한테 2표, 대학 신입생에게는 1표, 그러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겠죠. 갑은 보통선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되겠죠. 갑의 주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뭐 대학 신입생에겐 주지 말고 정치학자에겐 주자. 그러면 보통선거 원칙도 위배가 돼요. 을은 대의민주제보다는 직접민주제 아니죠. 어쨌거나 이게 투표권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대의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을은 보통선거에는 반대하지만 평등선거는 찬성한다. 그렇지 않죠. 평등선거에도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선거 얘기는 직접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평등선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통선거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틀렸고, 갑과 을은 모두 선거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가 직접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뽑혀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므로 5번은 틀렸고요. 3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기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한다. 최적을 뽑는 순간 락당을 지지하는 거로 쳐버리겠다. 이걸 뭐라 했다고요? 한 사람한테 한 장만 주고 지역구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되면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로 하는 거. 1인 1표제입니다.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재한 명부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별개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나눠주는 것. 이걸 1인 2표제라고 하죠. 그러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가가 아니라 나여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가가 아니죠. 얘는 1인 1표제니까 우린 지금 별도의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이건 가가 위배되어서 1인 2표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가에 비해 나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우리 배웠죠. 가보다 나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이 더욱더 강화된 제도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나보다 가를 선호할 것이다. 아니죠. 무소속 후보를 찍고 별도의 정당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나를 더욱더 선호하지 않을까. 정답은 4번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5번. 네. 5번 문제는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시기의 모습이랑 나시기의 모습이 뭔가 다르죠. K국의 시기별, 정당별, 의회 의석수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뽑힐 때는 1대 2대 1이었는데 나시기로 바꾸니까 이렇게 선거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3대 1대 0이 됐어요. 선거구 변화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 그런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즉, 한 표의 가치가 달라졌다. 이런 걸 지금 여기서 직접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의회 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 근거로 쓰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떤 근거냐면 이렇게 했을 땐 1대 2대 1, 좀 더 의석 가진 정당이 퍼지는 구조인데 똑같은 이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선거구를 책정했는지에 따라서 갑당에게 과도하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때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는 민주적 선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정보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선거구 변화에 따라 유리한 정당 누구? 갑당은 한 석에서 세 석으로, 불리한 정당은 두 석에서 한 석, 병당도 한 석에서 0석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4번을 알려주는 정보고요. 5번, 다수대표제는 선거구 변화에 따른 정당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된 자료가 아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6번 문제. 우리나라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뭐가 달라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당 이름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고르시면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됩니다. 무. 왜요? 후보자는 표기되지 않고 정당의 기호와 정당 이름만 표기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갑을병정은 쭉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뭐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표기되지 않아요. 정당 이름 표기되죠. 정당별 후보자가 한 명씩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후보자 이름이 아예 안 적혀 있다고 했고, 정당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기해야 된다? 아니죠. 선호 순위, 가장 좋은 정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정당 한 정당만 고르는 겁니다.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군데에 표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의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공영제예요. 선거공영제를 왜 하느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를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 공영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서요. 다음은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지역구 의원 선거 쭉 비례대표 의원 선거 항상 확인할 거 총 의석수를 보셔야 돼요.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고 있고 지역구 의원 의석수는 100석입니다. 그러면 100석인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을 뽑는 거니까 지역구의 개수가 100개입니다. 100군데에서 각각 1등씩 뽑아서 100명이죠.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며 이걸 그래서 전국구라고 불러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총 의석수는 여기가 100석이고요. 여기도 100석. 그래서 총 의석수는 200석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총 선거구가 200개냐? 그러진 않고요. 지역구가 100개 아닙니까? 근데 전국을 하나로 두기 때문에 전국구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101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니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A당의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으므로 A당 지지자의 사표는 없다?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건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의석률이 40%입니다. 득표율은 30%인데 그래서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과대대표되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왜 사표가 없겠습니까? 어느 지역 가서는 떨어진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A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다고 해서 사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의석률이 40%라는 얘기는 60%만큼 해당하는 곳에는 A당 후보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전부 다 공천을 했다면. 그래서 사표가 분명 존재할 거고요. 다음 디귿.
A당과 B당이 연합하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자, 보세요. 100석 중에 40석, 30석, 20석, 10석이고요. 이쪽도 100석 중에 28, 35, 11, 26이니까 총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68석이고 여기는 65석이고 여기는 31석이고 여기는 36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A당 68석, 그 다음 B당 65석이니까 200석 중에 과반이니까 101석이어야 되는데 훨씬 넘어갑니다. D가 맞고요. 지역구 의석률보다 총 의석률이 높은 당은 B당과 D당이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B당 해보시면 돼요. 지역구 의석률이 얼마예요? 지역구에서 B당 30%입니다. D당 10%입니다. 그럼 총 의석률은 200석을 기준으로 해서 B당 65석이니까 32.5%. 그러네요. 지역구 의석률보다 총 의석률이 더 높고요. D당 10%죠. 그런데 200석 중에 36석이니까 18%가 되죠. 그래서 10%보다 18%로서 총 의석률이 높으므로 리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 다음 9번 문제.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이 표시는 당선되었다. 선거구 보면 A당 요만큼 얻고 당선, 또 나선거구에서 A당 당선, 다에서는 B당 당선, 라에서는 A당 당선. 그래서 당선자 수를 보니까 3대 1대 0입니다. 총 4석이죠. 이렇게 A당은 과소대표되었다? 아니죠. 왜냐면 득표율로 따지면 3,800표 중에 1,260표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얻었는데 당선자 수를 보니까 4분의 3이나 돼요. 4명 중에 3명이나 A당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과대대표되었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니은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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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니까 한 선거구에서, 즉 가나 다라 각각의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제도로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맞죠? 그 다음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모습이구나. 굳이 과반의 조건이 필요하진 않구나. 단순 다수 대표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선거구는 다이다. 다 보세요. 250 더하기 350이니까 총 사표가 600표예요. 그런데 당장 가선거구에서는 590표, 나선거구에서는 550표니까 다가 가장 작지는 않습니다. 리을 틀리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은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네.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네. 요 정도만 돼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왜? 두려움을 점점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10번 문제. 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문제점. 지역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으로서 개선하자. 그리고 보면 지역감정 자극행위를 자제하자. 이거는 왜 개선 방안으로 등장한 거냐? 지역주의 때문에 그렇죠. 지역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유독 특정한 정당이 의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가니까 그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보니까 괜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당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쪽 동네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는 지역주의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죠.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 비용이 문제점이라면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후보자 각각의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도한 선거 비용이 드는 걸 막아내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정당의 국민경선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정당의 국민경선 제도는 다음 강을 들으시면 정당의 공천 제도를 또 정리하게 될 건데 그때 가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낮은 선거 참여율, 이것도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건 적당하지 않죠. 5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1번. 전형적인 대통령제. 이젠 정부 형태까지를 엮고 있습니다. A당, B당, C당 득표율 보지 마시고 의석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득표율이 45인데 득표율분의 의석률이 1.2란 얘기는 의석률을 따로 계산하면 54%라는 뜻이거든요. 왜요? 45분의 54가 1.2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는 33이 나올 거예요. 의석률이. 왜? 30분의 33이 1.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석률을 보니까 A당이 54%로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게 맞죠? 자, 그 다음 100개 지역구 의원 선거만 실시가 되고 모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니까 100개 지역구에서 100명이 뽑히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100명을 넘을 수도 있겠군? 아니죠. 그냥 100명이고요. 사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정당은 A당이겠네.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손해볼 게 없죠. 근데 C당은 야 그래도 우리가 10%의 표를 얻었는데 5%밖에 의석을 못 차지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할 정당은 A당보다는 C당일 가능성이 더욱더 크고요. 세 번째, A당과 B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대대표되었네. 정답이죠. 왜? 45보다 54가 크고요. 30보다 33이 크므로. 네 번째, 기존의 대통령이 A당에서 나왔다면 전국이 불안해지겠습니까? A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대야소니까 전국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선거구제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할 당은 C당이겠죠. 왜? 자기는 과소대표되었으니까. 11번의 정답은 3번 골랐고요. 마지막 문제가 12번인데 밑줄만 딱 볼까요? 행정부의 수반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았다.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 투표했다. 그 투표라고 하는 거 선거는 산출이라기보다는 투입 또는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 기업. 아까 대통령 뽑는다고 했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직접 선거로 이루어진다. 1번, 2번 다 틀렸네요. 세 번째. 법률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이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따로 선출을 합니다. 네 번째.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맞죠? 단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가 확정된다. 정답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300명을 뽑는데 그중에 253명을 뽑는 지역구 의원 선거는 253개에서 253명이니까 소선거구제.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되니까 단순 다수대표제. 다섯 번째. 비례대표 의원 뽑을 때는요. 리을에 대한 투표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한 독립적인 독자적인 정당 투표를 따로 하기 위해서 1인 2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설명해 드리면 이제는 최적이란 사람의 후보에 기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락당이 됐든 뭐 트롯당이 됐든 요새는 뭐 거의 뭐 트롯당이 상당한 인기를 얻겠죠. 지금 뭐 트롯이라는 음악 장르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인 2표제를 통해서 분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5번 틀린 거 정리가 됐고요. 12번의 정답은 바로 4번 골랐네요. 총 12문제를 풀어보면서 선거 파트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봤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 강의를 좀 돌려보지 않을까 혹은 좀 자기가 약한 부분 비례대표제가 약하다 그러면 또 찾아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반복해야만 실력이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정당 배울 거거든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최재욱이었습니다. 안녕!